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러시아 전투기인가요? 네, 요즘 제가 비서방권 무기들을 좀 많이 소개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서방권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J-20하고 J-35가 있었고요. 전통의 군용기 강국 러시아 역시 수호이 57과 체크메이트라는 5세대 항공기를 가지고 있죠. 체크메이트는 아직 양산형이 나오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체크메이트도 잠깐 한번 소개해드렸었고,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도 전통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수호이 57은요, 5세대 전투기로는 드물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전투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5세대 전투기 후발주자인 중국보다 양산에서는 뒤졌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가능성을 보인 수호이 57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호이 57의 개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공군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러시아가요, 신규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것은요, 소련의 유산인 수호이 27과 미그 29 계열의 전면적 노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의 전면적 개편과 그에 따른 새로운 임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소련은요, 전선 항공군하고 장거리 공군으로 구성되는 항공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공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공 임무를 전담하는 방공군을 동시에 운용했죠. 그러니까 공군 체계가 좀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 1998년부터는 항공군과 방공을 통합해서 그냥 통합공군으로 출범을 시킵니다, 러시아가. 하지만 소련 몰락 이후 회복 기간 동안의 공백과 독립국가연합의 독립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CIS라고 이렇게 있었거든, 독립국가연합이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해체가 돼요. 이제 독립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기 및 방공 자산을 러시아가 상실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대가로 무려 1만 기가 넘었던 전투기 보유량이, 소련의 전투기 보유량이 러시아로 넘어간 다음에는 1,300여 기까지 추락을 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치가 있는 1980년대 이후 생산된 전투기는 700여 기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그나마 오랜 비행으로 노후화가 심한 기체를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공군력은 심한 양극화를 보입니다. 실제로요, 2008년 조지아 침공 작전에 투입된 Tu-22 폭격기는요, 낙후된 임무 장비로 인해 조지아 방공망에 어이없이 피격됩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핵심 전력으로 중시했던 Tu-160은요, 장거리 유도 무기로 조지아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특히 광대한 작전 영역을 유지해야 하는 러시아 공군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유효 전력의 감소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실제 소련 방공 전력의 핵심이었던 주요 방공 인프라 상당수가 사실 상실됐어요, 소련 붕괴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주요 지역에서조차 국경을 기점으로 1000km 이상의 광대한 감시 공백이 발생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가중시킨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국방비는 상당 기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전략 로켓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러시아는요, 이른바 푸틴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신정책에 의거 러시아의 국제적 유산과 영향력 유지를 목적으로 전략 핵전력의 보완과 발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스텔스 프로젝트는 예산상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체가 되었죠. 하지만요, 그 필요성만큼은 절실히 요구되는 모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텔스 프로그램이 있긴 한 거네요? 네, 사실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획득 자체는 몇 차례 변화를 거치긴 했지만 이미 1980년대부터 추진됐었어요. 미국이 ATF 사업을 통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YF-22하고 YF-23을 개발하던 1980년대부터 러시아 역시 I-90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호이 27과 미그 29 계열을 대체할 후속 전투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 몰락 이후 잠시 혼란을 겪은 I-90 프로젝트는요, 러시아가 최소한의 체제를 정비한 1998년부터 개념 연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요, 2000년부터 냉전기 이후의 교전 환경을 고려한 이른바 팍파 프로그램으로 개칭되죠. 이에 따라 수호이사하고 미그사하고 이제 붙습니다. 먼저 수호이사는 전진익을 채택한 수호이 47을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미그사는 델타익을 사용하는 미그 1.44라는 모델을 제시했죠.
이후 양사 간 경쟁을 거쳐서 2002년 4월 수호이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요, 이 전진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러시아 공군이. 그래서 이제 양쪽이 경쟁하는 와중에 이제 수호이사가 수호이 47의 형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전통적이며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테이퍼익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 신규 설계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2004년 12월 수호의 완전 신규 설계안이 공군의 승인을 받고 2007년 4월 모급 시험을 거쳐 실기가 제작이 됩니다. 즉 러시아 공군의 5세대 전투기 자체는 순수 사업 자체만 보더라도 8년, 개념 연구 및 구성 요소 개발을 포함할 경우 20년가량 진행된 장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본격화되나요? 네, 러시아 정부는요 2000년대 들어서요 전략적 영향력과 전술적 임무를 유연히 선택할 수 있는 공군의 활용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양보다는 질로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신규 개발 및 양상되고 있는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들은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소련 시절 단일 임무용 전투기들에 비해 훨씬 작은 숫자로 대등한 작전 공간을 담당하고 동시에 각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성능이 요구가 되었죠. 실제로 이런 긴 항속거리 및 멀티롤 능력 요구는요 주력기인 수호27 개량형인 수호27SK나 2011년부터 수호이 57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도입될 수호이 35 다목적 전투기부터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그리고 수호이 27과 미그 25, 29 대체를 위해 도입될 수호이 57 역시 러시아의 사정으로 인해 대량으로 공급되기 어려워서 소수의 전투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죠. 2000년 이후 수호이 57의 주요 요구사항들이요 5세대 멀티롤 파이터를 목표로 큰 폭으로 수정된 것은 F-22 전투기와 자웅을 겨루기 위한 자존심의 발로가 아니라 러시아 공군의 궁핍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러시아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전략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개발비가 소요되는 수호이 57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요 인도의 대규모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도가 나오나요? 네, 인도는요 1990년대 이후 러시아 방위산업의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사고 파는 긴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 중이었죠. 러시아 입장에서 인도는 그래도 돈품 꽤나 있고 장기 협력적이면서도 주변국인 중국과 달리 당분간 대립할 이유가 없는 핵심 안보 파트너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팍파 프로그램과 인도의 차기 국산 전투기 FGFA 사업이 양자 간의 이해가 일치돼서 통합될 수 있었죠. 이 FGFA는요, Fifth Generation Fighter Aircraft에서 5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역시 5세대 전투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불균형 상태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팍파의 높은 기본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인도에서는요 전투기 개발 기술 및 노하우 부족 그리고 다수의 개발 실패 사례로 인한 자국 개발 능력 불신이 불안 요소로 작용했죠. 따라서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인도가 스폰서 및 핵심 파트너로 참가하는 형태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은 2006년 인도가 개발비를 이유로 전투기의 체급을 축소하자는 것을 제안, 러시아 측에서 주요 설계가 확정 상태임을 들어 거절하면서 잠시 정체 상태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 예산 가운데 절반인 50억 달러를 인도 측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인도 측은 20%만을 부담하겠다고 맞섰죠. 개발 방식도요, 인도 측은 러시아가 단독으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한 이후에 해당 기술을 활용해서 복좌형을 포함한 인도 고유 기체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딸랑 20% 내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도둑놈심보죠. 그쵸?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개발 예산을 줄이고 인도의 전투기 개발 예산을 사용하고자 러시아와 인도가 사용할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집했죠. 결국 양자 간의 논의는 2007년 12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인도의 대표적인 항공회사인데 인도의 HAL 회사가 러시아의 수호이와 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결정하면서 기본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초반 인도 역시 별도 개발의 비용산 난점을 고려해서 독자 버전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공동기체 개발 및 투자 확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30억 달러, 즉 30%를 부담하기로 한 거죠.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200에서 250기의 수호이 57을, 인도는 140대 이상의 수호이 57 혹은 인도 공군의 요구가 가미된 FGFA를 자국에서 생산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뜻대로 개발 비용이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수호이 57의 주 개발자인 수호이를 포함한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들은요, 대형 무기체계 개발 비용 상당액을 스베르방크에서 융자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정부 소유의 저축은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2000년대 이후 수호이사가 주요 개발 사업의 지원과 판매 부진 때문에 이 융자의 규모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지불 보증을 하거나 중간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금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기는 했었지만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그마저도 제한되고 말았어요. 이 문제가 2015년에서 2016년 이후 러시아 대형 무기 사업 개발 지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호이 57의 개발과 생산 역시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유일한 돌파구는 뭐냐? 해외 공동 개발을 통한 자금 조달, 즉 인도와의 공동 개발 분담금을 되도록 많이 받아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인도는 사업 참여 비율과 기술 이전에 대한 러시아의 제한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수호이 57에 장착되는 AL-41F 엔진은 신뢰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러시아제 기체와는 다른 레이더 탑재에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도가 생각한 것보다 이 기체의 RCS 저감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의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도는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기체에 30억 달러나 쓸 수 없다고 인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도는요, 느닷없이 2017년 공동개발 협의를 거부가 됩니다. 그 결과 최소 30억 달러 규모의 외부 투자 가능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인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파를 구매해버립니다. 러시아는 인도를 위한 복자형 수호이 57을 개발 중이라고 아직도 하고 있으나 정확한 여부는 불분명해요.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전통적인 거대 고객인 중국 역시 자체 개발형 5세대 전투기인 J-20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호이 57을 대량 도입하며 개발 비용을 분담할 만한 고객이 사실상 없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수호이 57 최종 개발과 생산 계획 상당수가 크게 지연돼요.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역시 이런 상황을 장기화시켰죠. 그래서 시제기가 언제 나오나요? 아무튼 2010년에 시제기가 나오긴 해요. 2010년에. 그러니까 시제기가 나와서 1월에 첫 비행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시제기가 나오긴 했는데 2014년 6월 10일에 그 시제기 중 하나가 5호기였는데 얘가 착륙 도중에 화재가 나서 이제 전소가 되는 사고가 있었고, 아무튼 여러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러시아 공군은요 2020년까지 55대의 수호이 57을 전력하기 위해서 최소 12대의 선행 생산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9년 12월 말 선행 생산 1호기가 시베리아 동부에서 비행 제어 체계 오류로 추락하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10개월가량 일정이 지연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고로 선행생산 2호기의 초도 비행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미뤄졌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딸랑 6대의 양산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2022년 말 10기까지 러시아군한테 인도가 완료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딸랑 10개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프로토타입 빼놓고서. 러시아 정부는요, 올해 수호이 57을 2028년까지 내수용으로 76대까지만 제작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배치 축소의 주된 원인은 역시 뭐다? 돈이 없어서요. 인도도 떨어져 나갔고 수출 전망도 밝지 않으니까.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러 경제 제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졌고요. 엔진 문제와 지속적인 개량으로 도저히 100단위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의미 있는 숫자의 생산이 아닌 어정쩡한 규모의 전투기가 되고 말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ICBM은 중요한 게 재진입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0,000km 넘어서 우리가 때릴 애들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이 맞짱을 뜰 만한 상대도 없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핵무기 만들 제도 역량이 있나요? 저는 딴 방송에 나가서 심지어 내가 거기서 호기롭게 얘기했지. 마음만 먹으면 쌍다 3개월도 가능하대요.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 한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생각했지. 야, 3개월은 아닌가 보다. 그 정도고 네. 우리는 말이 앞서지만은 일본은 원래 행동부터 열심히 하고 이건 사실 부럽다. 조금. 그러면 수호이 57의 스텔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소위 57 공개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것은요, 스텔스 형상 설계 분야였습니다. 이는 초도 비행을 통해 공개된 소위 57의 형상이 그간 F-20이나 F-30을 통해 입증된 통상적인 스텔스 설계 기법에 대한 인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소위 57 개발 기간 동안 나돌던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관련된 루머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게 됐죠. 이게 플라즈마 스텔스가 뭐냐면 이제 이 비행기 겉면에 이제 전기 플라즈마를 이렇게 입히게 되면 이게 레이더에 안 걸린대.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날아가는 비행기 주변에 이런 플라즈마를 하려면은 거의 발전소 한 개의 발전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아무튼 이게 그래서 나가리가 됐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요, 비즈니스 스탠다드지의 인터뷰에서 거론된 인도 차기 전투기 FG-FA의 RCS가 소위 30의 40분의 1인 0.5 제곱미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FG-FA가요, 팍파 프로그램에 통합되었으니까 이 수호이 57의 RCS도 그 수준에 준한다는 그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호이 57의 RCS가 얼마? 0.05 제곱미터라는 거예요. J-22 0.03에서 0.01이었잖아요. 뭐 F-22는 넘사벽이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러시아 항공 전문가 중에 이제 예핀 고드니안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소위 47 기체 형상 설계에서 X밴드 대역의 통상적인 공대공 레이더에 대해 0.3 제곱미터의 RCS 수준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47보다 훨씬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이 소위 57이 이 RCS가 소위 47보다 크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래 전투기에 비해 현격한 RCS 감소를 거론한 러시아 국방차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공기흡입구의 형상 역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요건이 뭐냐면 이른바 S자형의 굴절형 에어 인테이크예요. 근데 소위 57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 사진상으로 봐도요, 에어 인테이크와 엔진이 일직선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이죠. 그쵸? 실제 수호이 57의 프로토타입 사진을 보면요, 정면에서 찍힌 사진 보면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서 엔진 블레이드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해놨죠. 그러니까 혹자는요, 레이더 블로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레이더 블로커가 뭐냐, 레이더 차단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 블로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스텔스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B1B나 X-32 혹은 FA-18EF는요, 공기 흡입구에 내부의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레이더 블로커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RCS를 좀 저감을 해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S자형에는 비견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수호이 57에 보면은 랜딩 기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대형 랜딩 기어가 경납될 공간을 고려하면 S자형 에어 인테이크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레이더 블로커가 추가 설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수호이 57은요, 양산형부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S자형 에어 인테이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호이 57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의문 요소는 여전히 많죠. 구체적으로 동체 하부로 크게 노출된 공기 흡입구가 레이더 반사율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공기 흡입구 하부에 위치한 바이패스 도어. 이 바이패스 도어가 뭐냐면 필요하면은 열리면서 추가적인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 바이패스 도어가 스텔스 특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수 콕핏 앞에 위치한 IRST,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거 역시 스텔스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바이패스는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RST 같은 경우에는 이게 IRST가 이게 동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IRST 안에 광학 장치가 있거든요. 이 광학 장치가 평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있어요. 광학 장치를 안 쓸 때는 이렇게 돌려놔요.
그래서 앞에 뭐 하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광학 장치를 쓸 땐 다시 돌려놓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 IRST가 스텔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죠. 레이더파 흡수제는 어떤가요? 근데 러시아는 과거부터 꾸준히 실험기 및 소수 도입 기종을 중심으로 독자 개발한 RAM, 즉 레이더 흡수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레이더 전문가들은요, 러시아의 RAM이 전파 흡수율 자체는 미국 및 여타 서방 국가의 RAM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지만 내구력이나 신뢰성은 매우 우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미국 등과는 개발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상이하다는 거죠. RAM의 관리는요, 이 VLO 특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VLO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Very Low Observable 이거죠. 매우 낮은 식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스텔스 항공기들은 이 RAM 재도장 등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F-22의 경우에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10에서 15시간가량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이요, 이 RAM의 악천후 시 박리 현상을 은폐하다 적발돼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이들 박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은 고가의 RAM을 300kg 가까이 덧칠하는 등의 막대한 노력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공군이 왜 이럴까요? 이건 한마디로요, 러시아형의 밀집 방공망에 침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22의 경우 러시아의 강력한 S-300이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25에서 30km 이내까지 접근해도 은닉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굉장한 거죠. 반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의 특성상 자국의 S-300이나 S-400과 같은 강력한 방공망과 조우할 확률이 적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쏘는 S-300에 여러 대가 떨어졌습니다. 사람 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대신 뭐에 신경을 썼냐? 제한된 전투기와 숫자의 제한된 정비 비용으로 시베리아의 건조한 한랭 기후나 눈보라, 인도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스콜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대한의 작전 시간을 보장해야만 했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수한 스텔스보다는 5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교전 및 회피 능력을 보장하는 수준의 합리적 스텔스만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편리성과 가동률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죠. 따라서 러시아 공군은요,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막대한 지원 설비를 요구하는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상 적의 작전기지나 핵심 인프라,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급유기 등을 타격, 스텔스 전투기 운용 자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27은 이런 이론에 상당히 충실하죠. 적 5세대 전투기하고 교전하는 것도 있지만 적의 지원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스텔스 성능 자체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 비해 확실히 열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57의 설계상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수-57은 마치 과거 미 해군의 F-14 같이요, 쌍발형 엔진을 이격시켜서 좀 떨어뜨려서 추가적인 양력을 얻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연료 탑재하고 무장 탑재 공간을 얻는데 좀 유리하죠. 반면 동체 하면의 면적이 늘어나서요, 스텔스 성능이 좀 악화됩니다. 그리고 동체 후방의 항력 분포가 나빠져서 고속 비행에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아요. F-14가 가변형 날개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 또한 엔진 간격의 공간에 2개의 대형 웨폰 베이를 설치해서요, 무장 탑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사이의 간격은요, 상하 좌우로 엔진 노즐을 가동시키는 방식의 3차원 TVC의 작동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죠. TVC 여러분 아시죠? 이제 추적 편한 노즐. 그리고 수-57의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성은요, 기존 전투기에 비해 훨씬 대형화된 윙 스트레이크입니다. 윙 스트레이크란 여러분 조종석 부분에서 시작돼서 동체 주익 날개와 연결된 날개형 구조물이에요. 이 스트레이크는요, 기본적으로 높은 바람강에서 비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초음속 비행 시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F-16이나 F-18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진에 잘 나와 있죠. 수-57의 스트레이크는요, 얇은 날개형 구조물이 아닌 동체와 일체화된 상당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그래서요, 이를 대규모 연료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규모 내부 연료 탑재량은 러시아 전투기들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죠. 미국의 경우 F-15C 기준 내부 연료 탑재량이 13,771파운드예요. 그리고 F-15E도 컨포멀 탱크를 포함하면 19,082파운드의 연료만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된 랩터는 2560파운드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죠. 반면에 수호이 27은 2700파운드, 수호이 30계열은 22046파운드를 내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이를 상회하는 연료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돼요. 수호이 57의 항전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수호이 57은 SH121 다기능 통합 전자전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수와 동체 좌우의 측면 그리고 주익 전방 등 총 5곳의 레이더 소자가 구성되어 있죠. 특히 기수에 탑재된 메인 레이더는요, 두 종류예요. N036 벨카 레이더하고요, N050 레이더입니다. 이 두 레이더는 모두 수호이 35에 장착된 N035 IRBS-E의 발전형이에요. 그리고 둘 다 A사 레이더입니다. 먼저 러시아 공군용의 N036 벨카는요, 총 1552개의 X밴드 송수신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륨 비소 소자예요. 400km 거리에 있는 4세대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대공 목표는 30개, 공대지 목표는 4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대공과 공대지 모두의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인도형의 N050은 어떨까요? 이 레이더 역시 A사 레이더예요. 다만 이 N050은요 1500개의 모듈을 갖추고 있고요. 2.5제곱미터의 RCS 값을 갖는 공중 표적을요 350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러시아 공군과고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1제곱미터 RCS 값을 가지고 있는 공중 표적에 대해서는 260에서 300km의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능력인데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N050은요, N036에 비해서 표적 분해 능력과 LPI, 즉 저피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물론 뭐 대부분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러시아가 심한 게 뭐냐면 수출형에서는 무조건 확실하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 공군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기수화에 있는 레이더하고는 별도로요, 동일 대역의 동일 소자를 사용하는 사이드 스캔 레이더, 즉 측면 감시 레이더가 공기 흡입구 전방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형 레이더는요, 측면으로 선회 기동하는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하거나 혹은 기수의 메인 레이더와 함께 소형 바이스태틱 레이더로 기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발 중인 스마트 스킨 레이더와 기본적인 원리 및 구조에서 유사하죠. 여기서 바이스태틱 레이더란요, 레이더의 송신과 수신을 분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레이더 반사파를 만들지 않는 스텔스 표적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래 레이더는 송수신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신기가 전파를 내보내서 맞으면 걔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거든. 근데 스텔스는 뭐야? 맞으면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고 난반사 시켜버리거든. 근데 다른 쪽에도 수신기가 있는 비행기가 있으면 뭐야? 얘가 그거 수신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바이스태틱이. 또한 이렇게 탐지된 그 정보를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인접 아군기와도 연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호이 57 좌우 날개 전방에 장착된 N061 선형 위상배열 레이더는요, 통상적인 전투기용 레이더가 사용하는 X밴드 대역이 아닌 보다 낮은 L밴드 대역의 저주파를 사용합니다. 이 L밴드 대역의 레이더는요, 정밀한 추적은 곤란하지만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조기 경보기나 급유기, 수송기 같은 고가치 표적을 장거리에서 탐지하거나 스텔스 표적에 대한 탐지 거리를 연장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탐지 정보는요, 메인 A사 레이더나 IRST에 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얘가 정밀 추적을 시작하는 거죠. 그 수호이 57 엔진은 문제가 많다고요? 네, 현재 수호이 57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요, 러시아의 NPO 세턴사가 개발한 AL41F1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요, 복합 소재와 세라믹을 대량 사용하고 압축기와 터빈부를 효율화했으며 FADC, 즉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효율과 수명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 ALF1 엔진은요, 실제로 미그 1.44하고 수호이 47 등을 상정해서 개발된 그런 엔진의 개량형이에요. 수호이 35의 AL41FS 계열 엔진의 발전형이죠. 최대 추력은 32,500파운드급이고요. 35,000파운드급인 F-22의 F119PW100 엔진에 비해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특유의 3차원 TVC 노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호이 57은요, 스텔스를 위해서 꼬리날개 면적이 작아져서요, 이 기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VC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추력의 엔진과 TVC 제어 그리고 낮은 익면 하중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위 57은 3에서 400m 이하의 단거리 이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22에 준하는 우수한 초음속 순항 능력도 갖추고 있죠. 실제 러시아 언론은요, 시속 2000km급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엔진은요, 애초에 스텔스기를 위한 설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가 커지는 등 RCS에 악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수호이 57을 위한 신형 엔진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F-22의 추력 대비 중량비 1.26을 상회하는 성능과 고고도 초음속 순항을 기준으로 현용 엔진에 비해 20% 향상된 연비, 그리고 최대 2배 정도 늘어난 정비 주기율과 함께 4,000km 작전 반경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ROC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죠, 이 엔진이. 특히 2007년 당시에는요, 이 엔진 개발 후보가 이제 세턴사하고 살루트사였거든요. 이 두 회사가 로비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막 지저분한 일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아무튼 세턴이 여기서 승리했는데 얘가 또 자금난에 시달리네. 그래서 한때 개발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개발이 2011년에 다시 재개가 되죠. 그리고 2014년 12월에 실제 항공기 적용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신형 엔진은요, 이즈델리의 30으로 명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L41F1과 비교해서 추진력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됐으며 연료 효율이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품 수도 줄어들었대요. 특히 복합 유리섬유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요, 무게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RCS 감소를 위해 노즐에 톱니 모양의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즈델리의 30 프로토타입은요, AL41F1에 비해서 중량이 30% 낮고요, 18% 더 효과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 추진력은 24,300파운드의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38,600파운드라고 하네요. 이 엔진을 탑재한 첫 비행은 2017년 12월 5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요, 비행 테스트에서 속도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카탈로그하고는 한참 차이가 난다. 카탈로그상은 이런데 직접 껴보고 해보니까 이거 뭐야? 3분의 1밖에 안 나와? 절반밖에 안 나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20년대 초에 정식으로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개발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가 됐죠. 아무튼 이 신형 엔진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소위 57의 양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소위 57뿐만 아니라 소위 75 체크메이트에도 탑재될 예정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ICBM은 중요한 게 재진입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0,000km 넘어서 우리가 때릴 애들이 없잖아. 현실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이 맞짱을 뜰 만한 상대도 없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핵무기 만들 제조 역량이 있나요? 저는 딴 방송에 나가서 심지어 내가 거기서 호기롭게 얘기했지. 마음만 먹으면 쌍다 3개월도 가능하대요.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 한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생각했지. 야, 3개월은 아닐까 보다. 그 정도고 우리는 말이 앞서지만은 일본은 원래 행동부터 열심히 하고 이건 사실 부럽다. 조금. 무장 시스템은 어떤 게 있나요? 소위 17 무장은요, 뭐 모든 5세대 전투기와 마찬가지죠. 웨펀베이, 내부 내장이 특징이에요. F-22 및 F-35와 같이 필요에 따라 날개의 하드포인트를 활용한 외장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위 17은요, F-22나 F-39처럼 웨펀베이가 공기 흡입구 구조와 겹치지 않죠. 그래서 웨펀베이의 실질적인 내부 용적 및 탑재량에서는 5세대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위 57의 하드포인트 및 웨펀베이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일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7년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전략기술 분석 연구소 카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면요, 최소 8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웨펀베이에 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는 미그 1.44나 소위 47 이전부터 요구되던 기본적인 러시아 공군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고고도 슈퍼크루징을 지원하는 수호이 57은요, 전투기 자체의 속도와 운동 에너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 및 돌입 시 기동성이 50에서 100%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요, 슈퍼크루징이 불가능한 3세대 혹은 4세대급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장하죠.
다만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AIM 120D는요 시커 성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의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기와 같은 저인식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수호이 57도 나름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바토르 설계국이 개발한 KS-172 계열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이 KS-172는요 개량형인 KS-172S1 기준 사거리가 300에서 40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관속 유도 및 레이더 그리고 액티브 레이더를 조합한 독특한 유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방 관계자들은요 전투 행동 반경이 1500km를 상회하는 러시아의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가 슈퍼 크루징으로 조기 경보기나 전자전기 혹은 수송기나 공중급유기 등의 300에서 400km 거리까지 급속히 접근한 이후 공격을 가하고 이탈하는 상황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의 경우 수호이 57은 4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내장한 상태에서 아음속 대함미사일 KH-35나 순항미사일은 KH-59 그리고 시드용 즉 방공망 제압용인 KH-58 대레이더 대지 공격 순항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호이 57의 실전을 치렀다는 얘기인가요? 네, 러시아는 작년 6월 18일 수호이 57을 최초로 실전에 투입했다고 했어요. 소식통에 의하면요, 스텔스 성능을 살려 우크라이나 방공망 제압 작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전과는 불분명한데 일부에서는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확인은 불분명합니다.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확인된 그런 영상이 돌기도 했었죠. 자, 오늘의 결론은? 네, 수호이 57은 2000년대 러시아의 가장 야심찬 무기 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보적 우위에 있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세력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죠. 하지만 언제나 자금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돈줄 역할을 해줄 줄 알았던 인도마저 나가떨어지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해졌죠. 13년 전에 시제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10기 정도만이 생산된 매우 이상한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첨단 무기 양산 능력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T-14 아르마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더욱이 전면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애써 개발해 놓은 최첨단 무기들이 돈이 없어 양산을 못해 실전 투입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군 관계자들은 수호이 57의 양산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수호이 35BM이나 미그 35 등이 A사 레이더 개량을 통해 러시아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호이 5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